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첫 번째 헌법이 만들어져 공포된 날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멸망 이후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날짜가 7월 17일로 맞춰진 이유는 조선 왕조의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5대 공휴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후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개헌을 한다고 하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헌법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헌절이 다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의 정치인들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폴리티션 어네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대전서구의회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태영 부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장 남가현 정책실장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드디어 복귀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속세를 떠나서 지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돌아온 중도일보 대표 천사 기자에서 산신령 기자로 거듭난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잘 다녀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리산을 2박 3일 종주를 다녀왔었거든요. 걸어서? 예, 걸어서 전남에서 시작해서 경상남도로 내려왔는데, 예, 지리산 종주라는 게 산을 오른다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 산 중턱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고단까지는 1시간 정도만 올라갈 수 있는 거리고, 노고단부터는 사실은 1500m 해발 1500m의 어떤 고산지대를 계속 걷는 거라 등산보다는 걷는다는 개념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정말 도시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산과 나무와 풀 이런 것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디 가서 제가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해봤는데 행복하다는 표현은 아직 못 해봤는데, 지리산 2박 3일 좀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네. 좀 최소만 기자님이 이제 이틀 동안 방송을 대신 해주셨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못 오시면 어떡하나. 네, 첫날에는 비가 와서 바람도 많이 불어서 사실 대피소에서 첫날 밤 하룻밤 보내는데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들썩들썩거리고 밤새도록 그랬었는데 다음날 또 해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가웠어요. 더 오히려. 그래도 지리산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틀과 3일 때는 다 날씨가 개어서 또 마지막 날은 천왕봉에서 일출까지 보는 영광까지 누렸죠. 아유, 부럽습니다. 네. 이제 쉬시는 동안 두 명의 기자분들이 이제 대신 대충뉴스를 땜빵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돌보 최소만 기자하고 그 다음에 임재근 기자하고 어떠셨는지요?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쉬는 시간이었지만은 또 견제 삼아도 열심히 들어갔는데. 네. 최소만 기자는 사실은 현장 취재 때문에 일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간 내기도 사실은 고정된 시간 내기가 사실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또 방송을 또 해줬고 또 어떠한 전달 방법도 굉장히 어떤 교과서처럼 신뢰감 있게 잘 전달해 주더라고요. 또 자기 의견도 뭐 소탈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방송에 재질이 있는 게 아닐까.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좀 정 PD님이 너무 좀 최소만 기자를 너무 띄워주고 또 임재근 기자님은 또 상대적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서운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성의 목소리가 좀 낮긴 한데 임재근 선생님도 어떤 그 지역 사회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해설적인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 몇 분인데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니까 임병환 기자님 그립다고 하셨는데 잘 돌아오셨고요. 네, 충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충전한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충청 지역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6일 기준 충북 청주에 302mm 강우량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천안 264mm, 증평 239mm, 괴산 235mm 등이 순위였습니다. 청주는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만에 91mm의 물폭탄이 쏟아져 1995년 8월 이후 22년 만에 홍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비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충북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선 열차 선로가 물에 잠겨 8시간 동안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고, 복대천 주변은 물이 넘쳐 인근 아파트 주차장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밖에 정전 및 단수, 그리고 학교 급식실 침수 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은데 청주시는 홍수 발생 이틀 전에 이제 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상습 침수 구역인 충북대 정문 앞에 우수 저류 시설, 그러니까 빗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 덕분에 330mm의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틀 만에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려서 전에 얘기했던 게 무색하게 돼버렸네요. 네, 지하에 빗물 31,700 입방미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이틀 전까지 올 피해를 예방했다는 홍보였는데요. 이게 16일 폭우 때는 제 기능을 못한 셈입니다. 이게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약 91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게 피해를 키운 것 같은데요. 기상청의 청주 지역 호우경보 발령도 늦었다면서요? 이와 관련 기상청의 늑장예보가 또다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시간당 91mm 기록적 폭우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발송된 청주 기상청 기상통보문에는 시간당 20mm 이상 비가 내려 강우량은 80mm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의 특보문을 보면 16일 오전 4시 30분에 의해 충북 제천과 단양, 음성, 충주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5시 5분 진천, 5시 50분에는 증평과 괴산까지 확대됐으나 정작 청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6시 40분 청주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후 7시 10분 호우경보로 상향됐는데 본격적인 불폭탄이 시작되는 시점과 동시에
청주 지역 호우 경보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천재지변은 참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상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좋은 슈퍼컴퓨터를 뭐 도입을 했네 뭐 했네 네.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부 사람들은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아닌 그 유료로 이제 일기예보를 네. 전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좀 확인하기도 하고 어떤 네, 분들은 그렇죠. 외국 사이트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기상청 예보관들이라고 하시죠. 그 기상 예보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시험을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 내일의 일기예보, 주간 예보는 사실은 비가 온다 안 온다를 예보하는 건데 이게 당장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불폭탄이 내려질 정도로 큰 호우가 내렸는데 그 호우가 내려지는 시점에서야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한 10년 전쯤인가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대전에도 폭설 한번 내린 적 있었잖아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었고. 2003년도였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저 그때 대전에 못 왔거든요. 경기도에 있다가 집에 고속도로가 네. 이제 통행이 막아놔가지고 네. 고속도로에 중간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그런 예보의 적중률이 높아져서 이런 자연재해도 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덧붙여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빠른 그 피해 복구 대책이 빨리 마련되고 따다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대전도 사실은 같은 시간에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네. 저희 지역 신문도 사실 청주의 비 소식을 조금 뭐랄까 좀 가볍게 좀 여기려고 하다가 뒤늦게 이제 피해가 커지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았죠. 이제 청주의 비가 한 곳에 청주 지역의 일부 지역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사실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자연재해는 사실은 자연재해 성격도 있지만 인재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침수 사태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빗물이 안 빠지고 역류하고 이래서 되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박남일 사장이 유성 복합터미널 중단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달해드린 바 있는데요. 박 사장이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또다시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대전도시공사 이사회는 박 사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해 시민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지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감사관실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담당인 KB증권을 회의에 한 차례도 참여시키지 않고 컨소시엄 탈퇴 과정에 동향 파악도 소홀히 해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을 있다며 박남일 사장에 대한 경고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이사회는 지난 14일 박 사장에 대해 불문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의 불복에 박 사장이 소송을 진행할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 징계 없이 사표를 조기 수리하는 게 이익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역 중요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박남일 사장은 대전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후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도시공사가 박 사장을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공공기관장 응모에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능력자시네요. 네. 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을 위해 최적화된 분이신 건가 싶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전남 보성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대전에서 또 호남향후회가 있는데 또 새로운 걸 만들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었고. 그렇죠. 그 이분하고 대전 그 현재 권선택 시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보다는 스스로 물러나게끔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안 되게끔 했다라는 거는 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시민들이 염원이 담겨있던 어떤 복합터미널 사업의 어떤 중단에 대한 책임,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도시공사 실무자들이나 그 대표인 사장까지도 책임을 면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랄까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허탈한 상황인데도 또 박 사장은 다시 다른 곳에 도시공사 사장에 공모해서 지금 서류 전형은 통과해서 그 다음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되신 능력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니까 어떤 꼭
꽃가마를 여기를 벗어나서 또 다른 꽃가마를. 에이, 임병환 기자님, 부러운 부럽다고 하세요. 아니, 부럽진 않아요. 부럽진 않은데. 근데 또 광주에서도 이런 지역의 동향을 이미 알고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공모 과정에서 최종 심사에서 이러한 대전에서 있던 논란을 아마 감안을 하긴 할 텐데. 근데 또 거기에 또 원서를 낸다는 어떠한 것도 모렴치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광주의 그 열쇠 자물쇠 업체들은 좀 호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차장실에. 예, 이분 11개인가 뭐 이렇게 잠금 장치 해놓았다고. 집에는 그 집에 그런 거 안 해놓냐고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걸 봐서는 네, 그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성공하십시오. 광주 가셔가지고.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청와대와 국회 세종 이전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강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개헌 인식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5.4%로 압도적이었고 개헌이 국민 삶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72.8%에 달했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개정된 지 30년 지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헌법의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는 찬성 49.9%와 반대 44.8%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청와대 국회 이전에 대해 40대에서 찬성 58%, 60대에서 반대 56%로 조사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61%가 찬성,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70.8%가 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제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헌절인지 모르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네요. 네, 그러니까 헌법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공포한 날을 기념한 건데 이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법이 입법된 날 아닐까요? 조선왕조 개국일이 7월 17일이래요. 그날에 맞춰가지고 이날 헌법을 공포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아마 역사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은 사실은 큰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법률로 뭔가를 정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의 철학과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은 대통령이 너무 이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걸 좀 그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게 이제 지방 분권으로 이제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괜히 개헌을 목적으로 이미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헌법 가치가 좀 과거로 회귀되거나 아니면 일부 국회의원이나 정치 집단들의 어떤 세력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개헌을 바라볼 때 그 세종 그 국회와 청와대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있긴 하는데 그거는 개헌의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헌의 어떤 일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청권에 어떤 관공서가 오느냐가 개헌의 목적은 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설사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에 온다고 해도 세종시는 좋겠죠. 세종시는 좋겠죠. 그런데 세종시가 좋은 게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행복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대승적으로 이거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발생 때 분쟁 해결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대전교육연구소는 대전 NGO 센터에서 학교폭력 사후 처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2003년 법 제정으로 각 학교마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채워야 해 원치 않는 학부모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인 자치위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켰다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자치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하는 청구 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지난해 1149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전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학부모님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그 학부모님들의 위원으로 참여하신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아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주관적인 그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차라리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들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가 재판할 때 그 배심원 제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피고인이나 뭐 관련한 사람들이 이해충돌이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원칙을 정하고 그거에 맞춘 조사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학교 선생님이나 그 학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좀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학교폭력자치위에서의 결정이 곧 학교의 결정이더라고요. 네. 여기서 결정을 내린 게 곧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학생부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이거를 번복하려면 법적인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그 학교 안에 있는 여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론이나 일부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이 만드는 여론에 어떤 편승하는 경향도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관련해서는 학생 인권 관련해서 체벌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고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되고 동시에 이제 그 학생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건데 불리할 때는 어리니까 안 되고 또 유리할 때는 처벌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 잣대가 아니라 좀 이번 기회에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더 재심을 요구하는 청구 건수도 굉장히 좀 지난해 1149건까지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학교폭력자치위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나 이러한 경향이 좀 많이 팽배했다는 의미로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부잣집 아이, 조금 더 부모님이 잘 나가는 집 아이들이 유리하게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가 학생들을 가장 이해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인 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아이는 한 명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삶에 있어가지고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책임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부모 세대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무조건 보호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이 옛 구봉광산 재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구봉광산은 1911년부터 금을 채굴 하던 광산으로 1971년 폐광할 때까지 전국에서 금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청양군은 그동안 채굴한 금 외에도 현재 17톤가량의 금이 내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 개발업체 서든 골든 코리아라는 기업을 통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석화 청양군수가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관이 개입해 민간 기업의 손실을 또다시 재정으로 메꿔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또 구봉광산에 대한 기억을 복귀시키기 위해 1967년 매몰 사고로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김창선 씨의 사례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 광부의 생사가 달린 매몰 사고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청양군은 요즘에 그 강정리 성면 폐기물 처리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비판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금광을 또 다시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성면광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청양군수가 나서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는 사실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냥 법적인 검토만 하겠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켰다, 뭐 이렇게 짧은 인터뷰만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또 이번에 고봉광산을 개발하겠다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기업이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입장인데 청양 군수가 직접 나선다는 게 사실 좀 이해되진 않네요. 저는 이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사 보니까 금이 매장량이 17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정치니까 17톤은 오늘 금 시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 7,600억 정도 돼요. 7,600억 원 정도가. 엄청나네요. 그렇게만 따지면. 그런데 이게 17톤이 있다는 전제, 그리고 탈탈탈탈 털었을 때의 전제인 그렇죠. 거예요. 그럼 네. 사업비가 과연 얼마큼 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걸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금을 채굴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금의 가치가 아니라 또 뭐 이렇게 골라내고 뭐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효율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제가 계산한 건 아마 골드바 기준일 텐데 순금 그렇죠. 기준으로 이제 처음 채굴하는 건 순금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낱낱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든 골드 코리아라는 회사는 보니까 본사가 서든 골드라는 호주 기업입니다. 네. 그 호주에 그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과 호주 두 군데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서든 골드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인 그 법인인 거죠. 2010년 11월 24일에 설립했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1억이래요. 그렇게 뭐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회사의 2013년도 당기 순이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8억 1,568만 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억 524만 원 정도. 그리고 2015년은 보면요 마이너스 3억 5,168만 원. 그러니까 이 3년간 2013, 14, 15년 3년간 보면은 약 30억 가까운 그 적자를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는 그런 자본금 1억짜리 회사인데 그 회사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회사가 청양에 있는 그 옛날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17톤짜리 금광을 채굴한다. 회사 이 정도의 적자라면 회사가 진짜 운영이 되는 건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한데 사실 그동안 그 정도의 돈을 썼다라고 하면은 어떤 활동을 해왔던가도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그 정도의 몇십억의 예산을 돈을 써서 투자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사무실 운영비만 했을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금 개발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했던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청양군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금 뭐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긴 한데 과거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 서든 골드 코리아가 호주 기업이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대전 충남 지역에 이제 우라늄 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라늄 광산요. 예, 금산과 옥천 그 옥천 벨트라고 하는데 그 식장산 밑에라든지 그쪽에 우라늄이 농도가 좀 높은 우라늄 광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천물이나 지하수 할 때도 우라늄 방사능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원석에 우라늄 같은 게 녹아 있기 때문인데 그런 걸 이제 채취하려고 호주 기업인 스톤헨지 메탈즈라는 호주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만든 게 스톤헨지 메탈즈 코리아거든요. 그 스톤헨지 메탈즈가 우리 대전 충남 충북에 있는 우라늄 광업권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청주에서 호주 기업이 광물 업체가 또 들어와 있다고 하죠. 청양에서. 청양에서 호주에 있는 광물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떤 두려움이 좀 앞서긴 하네요. 호주랑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호주와 우리가 또 한국과 호주와 또 우호 협약이 있어서 네. 우리가 아마 호주와 어떤 기업 활동을 굉장히 좀 도와주는 맥쿼리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맥쿼리 그 SOC 사업 관련해 갖고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인천공항 가는 민자도로라든지 서울의 그 도시철도 뭐 이런 것들, 그 우면산 터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호주가 네, 한국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광물 채굴할 때 어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떤 환경 오염을 저감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라서. 그렇죠. 네.
어떤 중간에 점검을 한다든지 네네. 진짜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청양군이 그런 입장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개발 입장에 있는 건지 일단은 성면 폐기물 관련한 것부터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갖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인 복귀를 하셨네요. 무사히 일단은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2부 최강하는 시간에서는 지난주 하나이글스 경기 결과 정리와 함께 주말에 있었던 올스타전 소식 등에 대해서 다른 시각 김성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Baby, won't you let the light